여러분, 자본은 예고 없이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읽지 못했을 뿐입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제 지인이 다니던 회사가 있었어요. 꽤 오래된 제조업체였고 월급도 괜찮았고 복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회사에서는 설비 투자를 더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회사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본사에서 통보가 왔대요. 공장 문을 닫는다고. 지인은 정말 황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황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회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외 공장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었고 국내 공장은 그냥 기존 설비로 버티면서 서서히 생산량을 줄이고 있었어요. 직원들만 그걸 몰랐던 겁니다. 만약 그때 신호를 읽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미리 이직 준비를 할 수도 있었고 퇴직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한 거죠.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제조업 종사자가 아니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제조업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서비스업이든 IT 업종이든 심지어 스타트업이든 자본이 움직이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는데요. 응답 기업 중 57%가 한국의 노사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그중 13%는 한국 철수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3%. 숫자로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실행에 옮겨진다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수많은 가정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는 안전하신가요?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은 괜찮은가요? 이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하기 어려우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일자리가 내일도 있을까? 내가 투자한 돈이 안전할까? 이런 불안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깊이 파보기로 했습니다. 자본이 떠나기 전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오늘 영상에는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고 나면 최소한 갑작스러운 충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마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자본이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떠나기 전에 보내는 신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국내 투자 발표는 요란하지만 실제 집행이 계속 미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이런 헤드라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느 대기업이 국내에 수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 어느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죠. 아,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는구나. 일자리가 늘어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짓겠다와 짓고 있다의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업이 투자를 발표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집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발표는 그냥 계획일 뿐이에요. 실제로 땅을 사고 설계를 하고 건물을 올리고 기계를 들여놓는 과정까지 가야 진짜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몇 년씩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중간에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꽤 있어요. 몇 년 전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던 기업들 중에서 아직도 착공조차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안 됐다, 인허가가 지연됐다,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 내부적으로 우선순위가 조정됐다. 이런 이유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계획은 계속 뒤로 밀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투자 발표에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기업이 새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조건으로 기존 부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칩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회사가 자기 돈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땅이 팔려야 투자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요? 땅이 안 팔리겠죠. 땅이 안 팔리면 투자도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정부 지원금이 확정되면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지원이 안 나오거나 규모가 줄어들면 투자 계획도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발표 자체가 아니라 실제 진행 상황입니다. 착공이 됐는지,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지, 채용이 시작됐는지, 이런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진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표만 요란하고 몇 년째 진전이 없다면 그건 의심해봐야 할 신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나 투자하고 계신 기업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국내 투자 계획은 발표됐는데 실제로는 아무 움직임이 없다면 한번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해외 생산 비중이 조용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신호는 조금 더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걸 대놓고 홍보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숫자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해외 생산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면 그건 자본이 국내를 떠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기업 입장에서 공장을 어디에 세울지 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장은 한 번 지으면 쉽게 옮길 수 없거든요. 수백억,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투자니까요. 그래서 기업들은 공장 위치를 정할 때 아주 신중하게 계산을 합니다. 인건비가 얼마나 드는지, 물류비는 어떤지, 세금 혜택은 있는지, 노동 환경은 안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기업들이 해외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인도, 동유럽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인건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인건비가 싸다는 건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 중 하나는 리스크 분산입니다. 리스크 분산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 국내 공장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다가 그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전체가 흔들리겠죠. 그래서 생산 기지를 여러 나라에 분산시켜 놓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분산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입니다. 만약 국내 공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외에 추가로 공장을 짓는 거라면 그건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국내 공장 투자는 줄이면서 해외 공장에만 집중 투자를 한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내 시장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업보고서나 투자 설명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상장 기업이라면 분기마다 또는 연간으로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역별 매출 비중이나 생산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몇 년치를 비교해 보시면 추세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년 전에는 국내 생산 비중이 60%였는데 지금은 40%로 줄었다면 그건 분명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해외 생산 비중이 40%에서 60%로 늘었다면 회사의 무게중심이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정보는 투자자에게도 중요하고 직장인에게도 중요합니다. 투자자라면 이 기업이 앞으로 어디에 집중할 건지를 파악할 수 있고 직장인이라면 내가 다니는 회사의 국내 사업부가 앞으로도 중요하게 취급될 건지를 가늠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신호는 본사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신호는 좀 더 미묘합니다. 숫자로 딱 떨어지지 않아서 감으로 느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의외로 가장 확실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본사의 반응이 달라졌다면 뭔가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에 대해 갑자기 무관심해지거나 대응이 느려지거나 아예 대응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건 의심해봐야 할 신호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외국계 기업에 한국 지사가 있다고 칩시다. 예전에는 한국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본사에서 바로 지원팀을 보내고 예산을 승인해주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본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요청을 해도 답이 늦게 오고 예산 승인이 자꾸 지연되고 심지어 묵살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흔한 이유는 본사의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본사 입장에서 한국 시장이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자연스럽게 관심도 줄어들고 지원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대개 공식적인 발표 없이 서서히 진행됩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장인이라면 회사 내부 분위기를 보시면 됩니다. 본사와의 소통이 예전보다 줄었는지, 새로운 프로젝트나 투자 계획이 계속 보류되고 있는지, 인력 충원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쌓이면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투자자라면 경영진의 발언이나 행보를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경영진이 자주 해외 출장을 가고 해외 시장에 대한 언급은 많아지는데 국내 시장에 대한 언급은 줄어든다면 그것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신호와 함께 나타난다면 그때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신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정말 맞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부산 신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때 부산은 세계적인 신발 생산 기지였습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부산에서 만든 신발이 전 세계로 수출됐어요.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부산에서 신발을 만들어 갔습니다. 당시 부산의 신발 공장들은 수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고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었죠. 그런데 지금 부산의 신발 공장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중국으로, 그 다음에는 베트남으로, 인도네시아로 옮겨갔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팔리는 운동화 대부분은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 자본이 떠나기 전에 분명한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빠르게 올랐어요.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임금도 함께 올랐거든요. 신발 산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 인건비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노사 갈등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임금 인상 요구나 근무 환경 개선 요구가 있었고 파업도 종종 있었어요. 물론 노동자들의 요구가 부당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리스크로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들은 조금씩 생산 기지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물량만 해외로 보내다가 점점 비중을 늘리고 결국에는 한국 공장을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됐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일자리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자본은 이미 다음 행선지를 찾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서 대규모 이탈이 시작됐죠.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섬유 산업도 그렇고 가전제품 조립 산업도 그렇습니다. 한때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분야들이 지금은 대부분 해외로 넘어갔습니다. 조선 산업의 구조 조정도 기억나실 겁니다. 2010년대 중반에 조선업 불황이 왔을 때 많은 조선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규모 인력 감축이 있었고 일부 조선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조선소가 밀집해 있던 지역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가 갑자기 온 게 아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수주가 줄어들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신호를 무시했거나 못 봤습니다. 이 정도 위기는 버틸 수 있다. 정부에서 도와줄 거다. 곧 경기가 회복될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버티다가 결국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이 사례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자본은 예고 없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예고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신발 산업이 떠나기 전에도 조선 산업이 어려워지기 전에도 신호는 있었습니다. 해외 생산 비중이 늘어나고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추세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했거나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나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바로 이런 패턴이 다른 산업에서도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는 어떤가요? 내가 투자한 기업은 어떤가요? 혹시 과거 신발 산업이나 섬유 산업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흐름이 보이지는 않나요?
물론 과거와 지금은 다른 점도 많습니다. 기술이 발전했고 자동화도 많이 됐고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이 움직이는 기본 원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효율적인 곳, 더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흐른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면 현재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미래를 더 잘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투자자 관점과 직장인 관점으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투자자 관점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펀드나 ETF를 통해 간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에 투자할 때 우리가 보통 보는 건 뭘까요? 매출, 영업이익, 주가 추이, 배당금 같은 것들이죠. 물론 이런 지표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 항목을 더 추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생산 거점 분산 현황입니다. 어떤 기업이 생산 기지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 비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걸 왜 봐야 하냐면 특정 지역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기업은 리스크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기업이 생산의 80%를 한국에서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한국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기업은 큰 타격을 받겠죠. 반대로 생산을 여러 나라에 분산해 놓은 기업은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기업은 생산 기지가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가?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최근 몇 년간 해외 투자 비중은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정보는 기업의 사업 보고서나 투자 설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분기 보고서나 연간 보고서를 보시면 지역별 매출 비중, 생산 시설 현황 같은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몇 번 보다 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동 리스크입니다. 노동 리스크가 뭐냐면요. 그 기업이 노사 관계에서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보는 겁니다. 파업이 자주 있는 기업인지, 노사 갈등이 심한 편인지, 이런 것들이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물론 노동자의 권리는 중요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노사 갈등이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파업으로 생산이 중단되면 매출에 영향이 가고 납기를 못 맞추면 고객 신뢰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기업 경쟁력에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투자할 기업을 고를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매출 비중도 보시면 좋습니다.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는 기업보다는 해외 시장에서도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국내 경기가 안 좋아져도 해외에서 버틸 수 있으니까요. 이제 직장인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투자 이야기보다 이쪽이 더 와닿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수익률을 올려도 갑자기 직장을 잃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직장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소속 기업의 체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회사 안에 있으면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월급 받고 동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 회사가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한 발자국 물러서서 회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실적은 어떤가? 최근 몇 년간 매출과 이익이 어떻게 변했는가?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가? 본사의 관심이 예전만 못한 것 같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정보를 알 수는 없겠지만 회사 내부에 있으면 느껴지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둘째, 산업 전체의 흐름을 읽으세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산업 자체가 내리막이면 언젠가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지금은 좀 힘들어도 산업이 성장 국면에 있다면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 회사만 볼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산업은 성장하고 있는가, 정체되어 있는가, 쇠퇴하고 있는가, 경쟁국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기술 변화가 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큰 그림을 보면서 내 커리어를 설계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속한 산업이 장기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다면 미리 다른 분야로 이동할 준비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셋째,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키우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대는 회사에 충성한다고 해서 회사가 나를 평생 책임져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한 회사에 30년 다니면 정년퇴직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구조조정이 있고 심지어 회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건 회사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나만의 전문성입니다. 내가 가진 기술, 내가 쌓은 경험, 내가 만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진짜 자산입니다. 회사가 없어져도 이런 것들은 나와 함께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성을 키우는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면 설령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매일 바쁘게 일하다 보면 자기 개발에 시간 쓰기가 어렵죠.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공부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업계 동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네트워크도 중요합니다.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세요. 언제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요. 회사 안에서만 인간관계를 맺지 말고 회사 밖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본이 떠나기 전에 보내는 3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국내 투자 발표는 요란하지만 실제 집행이 계속 지연된다. 짓겠다는 말과 짓고 있다는 현실은 다릅니다. 둘째, 해외 생산 비중이 조용히 늘어난다. 사업보고서에서 지역별 생산 비중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셋째, 본사의 반응이 예전과 달라진다.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상당히 강한 경고 신호입니다. 투자자라면 기업의 생산 거점 분산 현황과 노동 리스크를 체크하세요. 직장인이라면 소속 기업의 체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산업 전체의 흐름을 읽으면서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키우세요. 핵심은 이겁니다. 자본의 이동은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본은 더 효율적인 곳으로 흐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요. 우리가 할 일은 이 흐름에 분노하거나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회사나 투자하고 계신 기업에서 비슷한 신호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이미 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당장 해보실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내서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나 투자한 기업의 최근 사업보고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지역별 매출 비중, 해외 투자 현황, 국내 설비 투자 계획 이런 항목들을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여도 몇 번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직장인이시라면 내 전문성이 지금 시장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조건으로 어떤 자리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현실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과 당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정보를 얼마나 빨리 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